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을 고려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과 안전, 디지털 전환, 이렇게 세 개의 핵심 키워드를 거쳐왔고요. 네 번째 세션에서는 성평등을 향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꾸며볼까 합니다. 앞선 세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직접 미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세션의 좌장인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명우입니다. 네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틀에 거쳐서 지금까지 노동, 안전, 디지털화 등 주제별 세션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미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세션 성평등을 위한 대안 모색은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읽고자 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발걸음은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잡고 편견에 기반을 둔 잘못된 프레임을 정정해서 성평등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공론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거나 감각해왔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기후위기, 노동격차, 젠더 불평등과 같은 의제에 관한 공론장을 직접 구상하고 준비해서 사회적 수기와 토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해주신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전문가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현 한결의 젠더 데스크 젠더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김지선 서울청년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박승우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토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이정현 한결의 젠더 데스크 젠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현 한결의 젠더 데스크 겸 젠더 팀장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평등이란 가치를 중심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 젠더 데스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소하신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2019년 5월에야 국내에 처음으로 생긴 직함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만드는 콘텐츠에 성인지 감수성을 불러 넣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저희 한결에 이어서 부산일보와 올해는 경향신문에도 젠더 데스크가 신설되기도 했답니다. 더불어 저는 지난해 11월 한결에 처음 생긴 젠더팀의 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다루는 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기에 대한민국 성평등의 오늘을 고민할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젠더 이슈는 대한민국 뉴스에서 이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세션의 제목은 성평등을 향한 대안 모색인데요. 이걸 보고 참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년간 젠더팀을 이끌고 젠더데스크를 담당하면서 다룬 젠더 이슈들을 먼저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숨가빴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한 몇 가지 사건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2021년을 관통한 젠더 이슈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에는 동아제약 성차별 문제가 채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면접 당사자가 지난해 있었던 면접에서 성차별 질문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게 공론화되었죠. 피해자는 당시 면접에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론화 뒤에도 많은 여성들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성차별 문제를 이어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집게 손가락 문제가 불거졌죠. 네. 홍보물 등에 쓰이는 집게 손가락 표시가 극렬 페미니스트가 남겨놓는 표식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집게 손가락이 남성을 비하하는 뜻이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일반 기업부터 공기업, 정부 부처의 홍보물 등에 집게 손가락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것을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6월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2차 피해 등을 입은 그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적극적인 공론화로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관심과 파장이 줄지 않아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7월에는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요. 2019년 재난 상황에서 2020년 그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혈시가 당겨졌습니다. 안산 선수는 4개 올림픽 3관왕이라는 전에 없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안산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평소에 쓰던 말투 그리고 그의 머리 모양, 짧은 머리 모양들을 근거로 극렬 페미니스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8월에는 국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마 정부 주도로는 최초로 이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가부는 2,149개의 기업을 조사해서 이들 기업의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35.9%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이 만약 100만 원이라는 임금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4만 1,0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그루밍, 여성 대상 살해인 페미사이드가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까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더욱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시민 사이에 합의는 있는 사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모색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저는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막합니다. 도대체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현실이 무엇인가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 그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향한 모색, 그리고 이 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바꿔 나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말 역시 다소 뭉뚱그려진 그리고 아주 좋기만 한 느낌을 가진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뜻풀이입니다.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대안의 그 뜻풀이인데요.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이 대안이라는 뭉뚱그려진 말의 뜻풀이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떠올리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앞서 소개해드린 몇 가지 그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제외하더라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성차별 반대 움직임이 정말 아주 활발하고 거세진 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이슈가 전면화한 것이 저는 더 최근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디지털 환경, 안전 문제, 교육이나 문화 등 어떤 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죠. 문화라는 부분에서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메시지가 방송에서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열혈 시청자입니다. 그 춤을 겨루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무슨 성평등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그런 성별 문제에 대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 대체로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들은 객체화되거나 그러니까 대상화되거나 되게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면에 그런 여성 출연자들이 나선 데다가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거나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결과가 어느 한순간의 폭발적인 움직임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위한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 역사가 축적되어 왔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성차별 반대 움직임의 반대편에는 성평등 반발 움직임이 있었죠. 성평등을 오해하고 페미니즘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한 반응과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기사가 넘실댔고 그 잘못된 주장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늘고 있죠. 저는 성평등을 둘러싸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저는 미디어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몸담고 있기에 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성평등 반발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주체가 미디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른바 논란 저널리즘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는 최근에 그 조회수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인 것들을 자극적인 목소리와 주장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회수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삼는 기자들의 실적으로 삼는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 저널리즘이 길어올리는 목소리는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거나 무리한 주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또 기사화하기 때문에 전체나 대부분의 생각이 아닌 아주 소수의 생각이 과잉 대표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큰 문제들을 놓고 본다면은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진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현실의 대책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성평등의 현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객관적 사실이 곡해된 정보를 압도하고 상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 채용 성차별, 구직 경험 중 성차별을 겪는 여성이 44.2%,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등 피해 접수 건수가 2020년 6,280건, 2018년에 비해서 3배나 증가. 이런 현실들을 저희는 끊임없이 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직 너무 부족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젠더 데이터 공백을 채우는 활동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글을 읽어볼게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세계에서 44등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여성 취업과 사회적 평등 분야는 낙제 점수였다. 오늘 나온 뉴스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1988년 한겨레에 실린 기사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초 세계은행이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요.
여성 권리를 점수화했을 때에 한국의 그 점수는 그러니까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점이나 낮고 그 가운데 임금 부분은 25점을 받아서 최하의 그룹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성평등이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진 것 아니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33년 전의 기사와 오늘의 기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평등 의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게손가락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정말 많은 공기업, 기업, 공공기관, 정부 부처들이 이들 주장에 끌려다녀서 자신들의 홍보물을 바꾸거나 사과 메시지를 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많이 기억을 할 텐데요. 저는 그 가운데 좀 결이 달랐던 반응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공지글을 보면 정말 좀 단호하게 이런 공격을 중지할 것을 요청을 하고 법적 대응을 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공지로 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메시지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평등 의제를 공격하는 일은 단 한순간의 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어떤 부당한 공격, 그리고 억지 주장에 있을 때 당혹스러워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단호함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왼쪽의 그림은 1910년대에 나온 사파입니다. 당시 서프로제트 운동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서프로제트 운동이 되게 활발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한 사파인 거죠.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는 아내가 있는 집안의 꼴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920년대에 한국에서 벌어진 페미니즘 반대 집회의 어떤 한 장면입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성평등을 정말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집중된 어떤 장면들인 것이죠. 저는 놀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100년 동안의 변화는 저희가 100년이 넘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많은 일들이 개선되어 왔고 성평등을 향해서 저희는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높아진 기준을 모두 공유하고 그것을 상식으로 만들어 간과 동시에 실제로 성평등을 위한 실천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실제로 보이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차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어떤 한 분야 예를 들면 어떤 정부 부처 중에서 여가부에게만 떠맡겨진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떠안는 그런 성평등이라는 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한겨레 젠더데스크 젠더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제목이 그럼에도 우리는 이었는데요. 그럼에도가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아쉬운 현재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바로 달라진 미래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님의 발제 제목은 허구적인 프레임을 넘어 우리를 잇는 고리 찾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규 문화사연구소 연구원 강남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허구적인 프레임을 넘어 우리를 잇는 고리찾기. 주로 20대 남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주체들을 먼저 이해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네, 첫 번째로 공정담론의 4가지 문제들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공정담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로 이제 주류 담론에서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잠깐 먼저 요약을 하면은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라는 프레임은
특정 계층이 과잉대표되어 있고 중립적인 가치관도 아닐 수 있으며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청년 세대가 직접 생산한 담론도 아니라는 점을 한 번씩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정 담론이 화두가 된 장소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명문대인데요. 공기업 정규직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떤 공정 담론의 문제가 제기되는 프레임들은 주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에서는 성과급 이슈, 명문대에서는 지난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주로 이제 공정 담론이 제기되었던 장소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명문대, 고졸 청년들에게 공정 담론이 유효한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져온 두 가지 이미지를 보시면요. 4년제 대졸 그리고 또 남성 혹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좀 이런 높은 계층의 어떤 청년들이 주로 이제 비정규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공기업,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 이런 좀 높은 곳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2019년 그래프고요. 이런 그래프들을 참고로 했을 때 4년제 대졸 또는 남성 이런 어떤 계층에서 벗어난 청년들에게 공정 담론은 주로 얘기되지 않는 어떤 현장, 장소들로 매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의 문제인데요. 공정이라는 어떤 화두가 정말로 하나의 공정한 가치관인지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어디에서나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어떠한 신념의 체계인지를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던 동아대학 성차별 면접에 대한 에브리타임이라는 어떤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익명 어플에 나와 있는 게시물이고요. 옆에는 서울 메트로 채용 성차별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탈락시켰던 사건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나 같아도 여자를 안 뽑는다라는 어떤 남성으로 추정되는 익명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고려대 에브리타임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학벌을 인정을 안 하느냐라는 어떤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능력주의, 즉 학벌을 제외한 오로지 능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취지라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은 사실은 공정이라는 것들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들, 혹은 능력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공정 담론이 위치한 역사적 맥락의 문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요.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청년 담론들이 쭉 제시가 되어 왔는데 자기개발 담론, 힐링 담론, 헬조선 노력 M4 세대, 욜로 소확행, 그리고 2018년부터 공정 담론과 연끌 담론이 얘기되고 있는 흐름이 있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노력을 강조한 어떤 자기개발 담론에서 그걸 조롱하는 담론으로 이어졌다가, 그리고 체념적인 담론으로 이어지고 이제 다시 경쟁과 연끌이라는 자기 노력 서사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담론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은 최근에 얘기되는 공정 담론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그렇게 새로운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공정 담론을 말하는 언론의 문제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갖고 온 세 가지 이미지는 평창 남북 단일팀 2018년 이슈고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근에 KBS에서 실시했던 세대인식 조사입니다. 그래프가 좀 작게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결국 전반적으로 세대와 상관없이 공정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세대와 상관없이 동등한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세대 문제로 공정 담론을 가져와서 현재 집권 세력인 586 세대, 그리고 지금 집권하지 못한 청년 세대를 분리하면서 좀 586 세대를 고립시키려는 일종의 통치 전략이 아닌가 하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계속해서 새로운 현상을 아이템으로 내놓아야 기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언론의 하나의 생리, 그런 판매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공정담론이라는 프레임이 적합하지 않다면은 좀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젠더 갈등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행기로서 청년 세대의 근원적 불안감을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는 뭐 아시다시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전환되는 이행기로서 존재합니다. 이행기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해줄 분명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또한 청년 세대가 놓인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또는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이겠죠. 또한 이행기라는 시점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세대라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대두된 아주 직관적인 이 상황에서 제기된 아주 직관적인 반론이 젠더 갈등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쉽게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젠더라는 프레임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또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메갈리아가 부상했다는 점도 좀 중요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는 뭐 남초 일변도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늘의 임무부터 기타까지 2013년 취업 포털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를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주로 이제 여초 커뮤니티라고 할 만한 거는 0.5%를 점유하고 있는 파리쿡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존 그리고 다른 청년 여초 커뮤니티는 대체로 반공개적인 형태를 띱니다. 뭐 덕후, 인스티지, 여성시대, 회원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슈 대응형 커뮤니티로서 메갈리아라는 여초 커뮤니티가 처음으로 2015년부터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갈리아도 어떤 회원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티긴 했지만 활동은 공개적으로 여러 다른 커뮤니티에 침입을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이렇게 메갈리아라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보이게 되자 이제 언론이라든지 주류 담론의 지형에서는 커뮤니티 대 커뮤니티, 남초 대 여초라는 굉장히 팔아먹기 좋은 형식적 대립 구조를 이렇게 프레임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대등하지 않음에도 커뮤니티 대 커뮤니티, 여초 대 남초라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대등해 보이는 젠더 갈등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요. 이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기 때문에 채택되었을 뿐이고 또 채택되었기 때문에 불씨가 다시 한번 커지는 식으로 계속해서 눈덩이 구르듯이 굴러온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방금 대등한 합의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젠더 불평등이라는 어떤 기존의 여성은 남성보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합의에 대해서도 일종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정담론과 온라인 젠더 갈등이라는 허구적 프레임을 넘어서서 성평등 사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쪽에 속합니다. 20대 남성이라는 거대한 집단, 하나의 중요한 집단들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밀어버릴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을 재조직하는 데 성공할 때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의 진짜 원인을 담론화하고 정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갖고 온 그래프들은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그래프들인데요. 계층 갈등의 주요 원인 또는 세대 내 격차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응답자들은 정확하게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내 분위별 평균 자산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세 번째인데요. 또 세대 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격차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앞서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격차만큼이나 더 분명하게 세대 내 격차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격차를 담론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 언어가 제공될 때 허구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진짜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프들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인들이 특히 청년 세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그룹의 회원수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1만 명에서 9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새로운 현상도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는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 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메인 이미지인데요. 계급을 강조한다는 것이 좀 다른 정체성을 계급이라는 주제 안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향을 같이 보면서 어우러져서 걸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의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이 이미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챕터입니다. 대한 모색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합의하고 있는가? 20대 남성 문제를 논할 때 좀 먼저 던져져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가? 즉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명제에 대해서조차 정말 우리가 합의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래 두 그래픽은 2021년 KBS에서 세대 성별을 키워드로 했던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통계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향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청년 남성, 20대 남성 사이에 다른 세대의 다른 성별들과 전혀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 이 성별의 거대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먼저 해결해야 저희가 성평등 사회라는 어떤 큰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대 청년들, 20대 남성들과의 어떤 다른 세대 성별들과의 합의점이 앞서 본 것처럼 너무나 낮다면, 그래서 설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저희는 좀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오래된 말이죠. 공략하기보다 낙후시켜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20대 남성들을 어떤 다른 궤도로 회복시킬 수 없다면은 그들 외에 다른 성별과 세대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우군으로 육성을 해서 20대 남성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압박을 느끼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갖고 온 이미지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25%가 티핑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즉 어떤 한 집단에서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 집단 규모가 25%에 도달했을 때 사회는 그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려간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25%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25%가 특정한 변화를 채택했을 때, 그리고 이 채택했다는 사실을 다른 25% 외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변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지금까지 뭐 50%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관점으로 얘기해 왔다면은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25%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것은 충분히 새로운 세대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혹은 담론의 적극적인 개입과 또는 세대 어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25%를 이뤘을 때 좀 저희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밟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다른 얘기들은 토론에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현재를 제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는 혹시 우리는 현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는 현재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정 담론이 재해석될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읽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의 근원적인 불안감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진단이 있을 때 우리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정현 한겨레 젠더데스크 젠더팀장님 그리고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이 발제에 이어서 우리 두 분의 토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앞선 발제에 이어서 어떤 토론을 진행해 주실지 매우 기대됩니다. 그럼 김지선 공동운영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구인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사실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의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당사자의 일상으로부터 정책에 출발해야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이 경험하는 불평등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참여 그리고 성평등과 청년 참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번 토론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앞서서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불평등을 넘는 참여의 힘이라는 것이 저희 이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일종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청년 시민회의의 올해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을 이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고요. 사실 청년이 불평등 문제에 이제 감각하게 된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였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고립 그리고 세습 불평등까지 사실 청년들이 이 불평등을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감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저희가 세운 원칙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어떤 대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거버넌스 형성과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전국 111개 지자체 총 5천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 참여 기구에 참여해서 정책의 입안, 심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는데요. 청년 참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이 일자리, 주거 그리고 복지, 금융생활 등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점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청년 기본법을 만드는데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에 2,600개가 넘는 그리고 3.3억 원 정도에 되는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 참여의 성과는 저는 크게 정책 발굴 및 제안과 공론과 수기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의 차원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또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담이나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서는 영끌 담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청년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월세 점유 세입자로 살고 있음에 저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연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노동격차, 젠더 불평등과 같이 저희가 이제 좀 경험하고 감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론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그 과정들이 되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제 청년 안에서의 분열이라기보다는 서로 좀 다름을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합의해 가는지를 좀 배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청년들의 삶 그리고 시민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동력을 청년들이 축적하고 있지 않나라는 해석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제 이번 포럼의 주제기로 한 이제 성평등을 향한 사회를 위해서 성평등과 청년 참여가 어떻게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루는 주요 의제가 성평등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청년 참여와 성평등이 특수해 보이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 참여의 주요 의제로서 성평등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한 8년 정도 활동해 오면서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 발굴 및 제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한 해가 시작할 때 그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분과를 구성하는데요. 2013년부터 거의 매해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발굴되었었습니다. 크게 그 정책들은 이렇게 4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분류해 봤는데요. 일단 공적인 공간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돼야 된다는 지점에서의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책, 그리고 이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정책들을 실제로 청년들이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N번방 사건이라든지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불법 촬영 등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의 제도들도 많이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평등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들도 계속 꾸준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시민들과 만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성평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갈등적일 수 있는 주제이지만 최대한 쉽고 그리고 낮은 참여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평등과 청년 참여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해 보니까 되게 큰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불평등을 겪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딱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서 또 공론장을 통해서 함께 문제 제기하면서 연대하는 지점이 있고요. 성평등 역시도 성별 격차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고용 형태나 장애, 출신국에 대한 차별과 이제 배제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지점에서 함께 연결점을 찾아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성평등을 향한 대안을 이때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사회적 공론과 수기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온라인 중심으로 굉장히 공론과 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얼굴을 보고 하는 공론과 수기와는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 공론의 장들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도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는 것들을 많이 해결해 가면서 협의해 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정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성평등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되게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책들에 사실 관여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라 제가 생각할 때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들을 경험하는 당사자로부터 더 좋은 대안이 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참여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공동위원장님의 토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를 청년 당사자들의 책임하에 그리고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긴 합니다만 가장 평범한 것 속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너무나 평범한 결론일지도 모르지만 사회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점을 또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이 남았습니다. 박승우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님의 마지막 토론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는 발제를 해주신 두 분과 토론자들과 함께 우리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우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7회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 박성호입니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강도도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격차 지수는 2017년 기준 전체 144개국 중 118위이며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유리천장 지수는 2019년 기준 29개국 중 29위입니다.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평등을 위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17회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으로서 특별회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성평등에 관해서 보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앞서서 특별회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자 2003년 12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범정부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 200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7회를 맞는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년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총 551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430명의 청소년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회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특별회의 추진 일정인데요.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1년간 여러 수기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간 개발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매년 의장단 선거와 동시에 당해년도에 제안한 정책 의지를 투표하는데요. 올해는 공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남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게 공정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육, 권리 참여, 복지 총 4분야에서 청소년의 공정한 삶을 위한 27개의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평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도 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별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정책 제안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5회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교복의 선택권 보장, 교내 학생 주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교사 대상 양성평등 의무 시행,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양성평등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 공모전 실시, 표준 국어 사전의 단어 정의 개선 총 6가지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큰 스케일의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반드시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직 성평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청소년이 모두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수용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목소리인 만큼 정책이 미비한 부분은 더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정의 하위 분야에 맞춰 다양한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의하였습니다. 교육에서부터 복지까지 비록 모든 것이 제한되진 않았지만 청소년이 직접 공론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책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청소년이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 청소년 구분 없이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가다실 구가 접종 대상 확대 정책을 제안하였고 현재 관계부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소개를 멈추고 미래 사회 주역인 청소년이 성평등 사회 실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강남구 연구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25%와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성평등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1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범교과 학습을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성평등 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교과 학습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현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및 진로, 가치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세대 혹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2022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에 성평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24만 명으로 적지 않은 수입니다.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는 추세도 보았을 때 현재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22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꿈드림에서 개별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청소년의 자립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에 성평등 교육은 잘 실현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드림의 성평등 교육을 다양화 및 강화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신청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특별회의도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정 성별이 선발위원회 10분의 6을 넘지 못하는 내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범식 직후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청년 단체 대표의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거버넌스를 늘려가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성평등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위회부터 성평등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을 주축으로 하여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성평등위원회를 구축하여 특별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특별회의에서 멈추지 말고 전국에 설치된 청소년 참여기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평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들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성평등은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갈등이 심화된 지금은 논의하기 민감하고 기피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젠더 갈등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와 교육의 미비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여러 공론화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토론 말미에서 제안했듯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여 평등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 특별회의에서 공정 관련 정책을 개발하며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것은 이것을 통해 정말 청소년이 공정해지는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지 않는가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특정 성별의 우위가 아니고 성평등은 특정 성별의 우위를 목표로 하여야 실현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인간, 휴먼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가 비로소 성평등에 가까워진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우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활동을 소개해 주셨고요. 또 청소년 특별회의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리고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와 저희가 두 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볼 차례가 드디어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제와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통된 점을 지적하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두 공통된 지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진단했을 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논란만을 낳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방해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두 분 다 이 논란 저널리즘에 의해서 어떤 성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아쉬운 점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논란 저널리즘은 결국 이제 논란만을 만들 뿐이고 의제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아쉬운 점일 텐데요. 두 분은 이 논란 저널리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현상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논란 저널리즘의 틀에서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라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특히 그 이정현 한결의 젠더 데스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민감하시고 또 어떤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정현 팀장님께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논란 저널리즘을 이제 접하고 그런 개념을 접하고 확인하니까 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언론들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또 조회수를 위해서라지만 이렇게까지 경쟁하는가. 근데 이 논란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틀 말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접해지고 나니까 그 알고 나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 미디어가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역시 성평등 문제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계속 담지하고 있었던, 계속 갖고 있었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제가 미디어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디어의 그 자정이나 이런 준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걸 우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반응을 만드는 어떤 시민의 반응을 만드는 것들, 그 고리가 좀 차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안산 선수 논란이 있었을 때에 그 문제가 또 논란이라고 했네요. 네,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있었을 때 내부에서 그 전국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견문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나왔는데 언론사에서 이렇게 논란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특히 어떤 스포츠 선수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이런 공격을 일삼는 것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울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불어서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어려워요. 이제 그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렇게 논란 저널리즘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쓰는 것인데, 그 조회수를
떨어뜨리면 되는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디지털 그 미디어 리터러시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미디어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어떻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이제 성찰하고 그것을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내는가, 그런 시민적인 시민 부분의 분야의 어떤 미디어적인 교육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조금이나마 그런 논란 저널리즘 계속 되어 왔지만은 앞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결국 클릭수라는 거는 언론이 그걸 통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언론 구조가 또는 경제적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근데 그걸 달리 말하면은 사실은 클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사들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독자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결국은 능동적인 시민, 그런 기사들을 클릭해주지 않고 조금 더 여전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 오늘도 많이 생산되었을 텐데 좋은 기사들을 클릭해 줄 수 있는 시민들, 그런 시민들의 어떤 언론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어떤 상당수의 논란이 발명된 것이다. 그래서 그 발명된 논란에 상당수가 흥분하거나 과잉 해석하거나 과잉 몰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발명된 논란은 허구의 논란인데, 그런 허구의 논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평등 의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공론장의 형성을 오히려 막아내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해 주신 그 김지선 공동위원장님과 박승우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당사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것이 위에서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부재로 인해서 불만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두 분의 토론에서 관통되는 핵심이자 공통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많지 않거나, 어떤 특정 연령대, 어떤 특정 성별에서는 어떤 성평등이라는 의제에 관해서 본인이 우리가 문제 해결의 주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이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성평등이 우리 공동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허들을 또 우리가 넘어야 할 텐데, 두 분은 어떤 각자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들을 혹시 극복하거나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얻으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신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질문 들으면서 들었던 좀 생각은,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제가 그 토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론의 장을 열면 생각보다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이 성평등 포럼 이전에 좀 이제 사전 공론장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뭐 자신의 생각 좀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너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태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래도 저는 활동을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사실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다짐 같은 게 저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의장단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논의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서 이제 그게 되게 좀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저희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멤버를 모집하고 이제 활동을 할 때 약속문이라는 걸 읽으면서 시작해요.
그 시정 참여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로 멤버가 되기 위해 들어야 되는 간단한 어떤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도 강조를 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3, 4월에 활동을 할 때 항상 회의 전에 그 약속문을 읽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성차별이라든지 또 이제 서로 다른 국가에 왔음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하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약속문들을 읽으면서 시작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효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매번 계속 익히다 보니까 나의 좀 행동 돌아보게 되고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점에서 그래도 같이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아까 해주셨는데 자장님께서도 그냥 일상에서 어쨌든 실천해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제가 생각한 내용도 정말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좀 큰 우리 젠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시작으로 또 저는 사전 공론장에도 참여를 했지만 이런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공론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모두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공론장이 모아진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좀 어쨌든 청소년 특별회의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청소년이 어쨌든 우리 미래에 좀 시간이 지나면 주역이 되는 만큼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다양한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공론화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카메라만 있고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지켜보시면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하나 있는데 아마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였었냐면 이제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승우 부의장님께서도 토론 과정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와 공정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담론을 통해서 내지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틀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빠뜨리고 있는 것은 뭔가 없을까? 또 강남규 위원님께서 잠깐 발제하면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틀만을 가지고 볼 때 혹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못 보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이건 이 자리에 계신 네 분 선생님들 중에서 강남규 선생님도 좋으시고요. 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의견 듣고 나면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약간 다 채워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해주실 분 강남규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공정성으로 놓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얼마 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정성이라는 어떤 논리는 결국은 아무리 어떻게 잘 설계를 해도 탈락자가 일정 부분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논리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나 아니면 나의 앞에 누군가 내 뒤에 누군가가 탈락하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는 결국 연대라는 거는 실패가 언제나 내정되어 있는 논리가 아닌가. 그럼 연대가 불가능한 어떤 논리 속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뭔가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작동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없다면은 결국 그것을 달성시킬 권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 그 논리 속에서는 뭔가 지금의 체제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일정한 부분들 항상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넘어 좀 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내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무엇을 이루기에는 이 논리 속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언어로 좀 서로의 같음을 발견하고 연대에 좀 씨앗을 키워나갈 때 내가 혼자 얘기해서는 이룰 수 없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할 때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기준과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이라는 기준을 둘러싸고 그 아주 주변의 것들이 이제 경합하거나 이렇게 경쟁했을 때 문제들이 주로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일을 이제 미디어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논란 공정성이라는 가치 그 논의 속에서 결국에는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관심과 이슈나 이런 거에 비껴서 있는 그리고 그게 일상의 고민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계속 환기하고 그 가시화하는 보이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싶고 성평등에도 그런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승우 선생님하고 김지선 선생님께. 네. 저희가 올해 공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개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명확한데 그 안에 있는 공정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정말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토론을 했었어요. 정말 공정이란 기준이 좀 너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공론화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도 하고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이 어디선가는 분명 야기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다른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나,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또 공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공정이란 단어가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우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지선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주신 연대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사실은 불평등 합리화한다는 그 두 지점과 함께 그 다양한 사회가 되는데 좀 되게 큰 장벽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 저는 좋은 삶 그리고 공정한 삶, 평등한 삶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없는 듯한 느낌을 되게 자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 담론보다는 이제 불평등 담론이라든지 좀 더 다양성 담론이 많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던 한계점, 아쉬운 점들은 왜 젠더 갈등만 있을까? 그리고 왜 공론의 장은 형성되지 못할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갈등을 피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우리가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갈등만 있어서는 사실은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쉬운 점들 왜 우린 성평등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지 못할까 이런 아쉬운 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포럼 우리 세션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이 있구나. 또 이렇게 공론의 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느낌을 저한테 선사해 주신 두 분의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저희 네 번째 세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평등을 향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화와 연대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가 됐는데요.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이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션을 이끌어주신 교수님과 연수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김종미 국장님을 모시고 이전 세션의 좌장님들과 함께 포럼에 대한 정리와 종합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틀간의 포럼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의견을 나누는 종합 토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김종미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국장 김종미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 드디어 이틀간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루어진 포럼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자리 그리고 안전, 디지털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세션에서 어떻게 토론되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신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청년들의 일과 삶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청년 기본법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올해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시행한 해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그 토론회 세션의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저희 세션도 조금 자랑을 하면 구성이 아주 독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포럼을 하기 전에 10월 초에 이미 사흘에 걸쳐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오프라인 공론장,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을 했고요. 거기서 대표 청년 두 분이 나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 그리고 청년 운동가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는 현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제가 그 이번 세션을 운영하면서 참 뜻깊었던 것이 보통 청년들은 뭐 우리가 개인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의 문제만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아주 정말 아주 진지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새벽에 배송하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또 최근에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그 대학생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또 장애인 노동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성평등 포럼에 맞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청년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의 다양성, 또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며 노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보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발제는 두 분이셨는데요. OECD 와이즈 센터 디렉터인 로미나 보아리니 박사께서 굉장히 유용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OECD의 최근에 그 웰빙을 위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서 추구하는 그 웰빙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국의 청년들은 아마 외국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높은 이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그 고기술로 나아가는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직업의 미스매칭,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최근에 한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또 정신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들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좀 더 많은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하시라, 이런 제안도 주셨고, 여성들이 직면한 고용 기회와 또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국내 전문가로는 김종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코로나19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특히 저소득, 20대 초반, 저학력 여성들이 가장 큰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20대 또 여성, 또 실직한 청년들의 우울증이 대단히 급증을 했고요. 이것은 최근에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이 높아졌죠. 그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청년 니트족, 교육도 훈련도 취업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족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여성 청년 니트족이 한 31%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결국 청년들은 어떤 높은 산업 재해, 또 성별 임금 격차, 또 불안정한 그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더 중요한 문제로 청년 노동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김 박사님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노동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의 56.8%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 이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청년층의 고용의 기회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김 박사께서는 청년 보장제,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유럽의 어떤 제도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결국은 아까 앞선 세션에서 나왔지만 국가의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고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청년의 일자리를 선택하고 또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재미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 첫 번째 세션의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현장에 그 목소리를 전달해준 청년들의 세 가지 어떤 그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세션의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를 통한 자아의 실현이 가능한 사회. 두 번째,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 세 번째, 성폭력, 성희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슬로건이 되게 인상 깊게 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그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한세대학교 송봉규 교수님께서 그 종합해 주시겠습니다. 네, 섹션 2 안전한 사회의 자장을 맡은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송봉규 교수입니다. 섹션 2는 청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 폭력과 혐오의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사전공로장 참여자 문가온 학생과 임재한 학생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전공로장 참여자들이 제기한 안전에 대한 세부 이슈들, 이에 따른 원인과 대안, 논의 경향성, 안전과 성평등 사이의 연결 지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두 분의 학생들이 공론장에 참여한 인상적인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나라발찌 UN 사무총장 사무국 시니어 젠더 어드바이저는 세계적인 젠더 기반 피해자 지원, 폭력 교육, 법률, 단체 지원금, 프로그램 등의 현황과 유죄 판결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는 청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필요함이라는 주제로 그 원인과 회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린다 웡 홍콩 여성 성폭력 대응 협회 대표는 홍콩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조사 내용과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 실태, 2021년 10월 초에 신설된 4개의 범죄 성립 요건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금 청년 남성들이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성차별이라는 여성 혐오라는 관심에 균열을 내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섹션 2 안전한 사회를 통해 우리는 직장, 군대, 온라인 공간 등 일상에서 폭력과 혐오, 성희롱, 성범죄 등 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최근 폭력에 대한 범죄학은 이전에 본성과 양육이라는 대립 구조에서 본성은 양육에 작동한다는 공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섹션 2 안전한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상과 삶에서 겪는 이 폭력과 범죄가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에 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풀지 못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포용한다면 누구든지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는 한층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함께 협력하고 공동 협력해야지 그 디지털 사회 안전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매니저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 디지털 세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세션 3을 좌장을 맡았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최가인 매니저라고 합니다. 앞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앞선 주제 못지않게 저희 세션도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꼽고 싶었습니다. 소개드리자면 저희 세션 3에서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고 확장된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성숙한 디지털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도전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분들 중에 한 분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아태지역 디렉터이신 아츠코 오쿠다님께서는 아태지역의 국제 환경을 중심으로 디지털 젠더 격차 및 접근성 차이 극복을 아주 중요한 도전 과제로 인식하셨으며 ICT 교육 훈련 강화 그리고 세대 연결 독려를 위한 사업과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숙명여대 임소영 교수님은 국내 현황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혐오와 차별 같은 젠더 이슈와 업계 청년 간의 인식 간극을 짚어주셨으며 이를
위기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인식하자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위해선 가상 공간을 다양하게 실험을 한다거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차별과 편향성을 가시화하는 도구로 삼는 등 다각도로 우리의 문제를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평등 사회 실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디지털화로 인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가 주체적인 디지털 라이프를 청년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끼쳤지만 양면적으로 분명하게 쌓여가는 과부하들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문제를 듣고 적절한 지원을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평등과 포용과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과 시대 변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만큼 이런 불평등한 구조와 이슈들은 비례적으로 증대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위기와 도전 과제들이 야기되겠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진다면 경쟁력 있고 성숙한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 깊은 시간을 통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배경과 관점에서의 해결 과정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전환으로 청년 스스로가 주체로 이끌어 나간다는 결론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세션인데 마지막으로 청년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모두 모여서 대안모색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노명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 세션의 좌장이었던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세상은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왔고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음을 오늘 네 번째 세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노동, 안전, 디지털화 등 주제별 세션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션 4에서는요. 2개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발표에 이어 2개의 토론회를 청취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정현 한겨레 젠더데스크 겸 젠더팀장은 2021년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를 되돌아보고 성평등을 향한 2가지 모색을 제안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평등이 현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정현 젠더팀장은 성평등 의제 공격에 대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허구적인 프레임을 넘어 우리를 잇는 고리찾기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공정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젠더 갈등을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진짜 원인을 담론화하고 정치화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새로운 세대의 육성 가능성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청년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강조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청년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청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만들고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에 제정된 청년 기본법을 하나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승우 청소년 특별회의 부의장은 청소년 특별회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에 성평등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셨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별회의 내부의 성평등 또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성평등 포럼은 청년의 삶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델피노 유엔 사무총장님과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님의 기조 연설로부터 시작했고요. 그 네 가지의 세션을 통해서 열띤 토론을 이틀에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사회, 이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성차별이라는 그 관심에 여성 혐오의 균열을 내는 것, 그리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풀지 못한 불평등과 불공정 같은 이런 문제들을 포럼에서 다루어 보았고요. 청년들 스스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포용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여러 청년들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구적인 프레임을 넘어 청년들을 잇는 것이 무엇일까를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포용하며 소통하고 함께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아마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색하는 이런 모든 활동과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성평등 포럼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에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김종미 국장님, 그리고 각 세션을 이끌어주신 좌장님들,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정말 열정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아픔들을 마주해야 했지만 동시에 함께 희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공론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차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발표를 맡아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특히 오늘 포럼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네 분의 좌장님, 신경아 교수님, 송봉규 한세대 교수님, 최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매니저님, 그리고 노명우 아주대 교수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포럼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서 열정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4개의 세션에서 진행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동시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높은 성평등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 격차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번 성평등 포럼에서 여러 연사님들이 한마음을 모아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업과 디지털 성범죄 등 안전 문제,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이 저희가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두 번째인데 이번 해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신경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월부터 이 청년 토론 모임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쭉 토론을 진행해 오면서 이번 성평등 포럼에 함께 다 100여 명의 청년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정 성과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하고 포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존하고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마음도 컸습니다만 이렇게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사 여러분들과 공론장 등 논의와 발제에 참여해 주신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성평등 포럼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가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소통과 연대를 위한 장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선 차관님의 폐회 말씀 정해 들었습니다. 네, 이틀간 함께 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고민과 논의들이 새로운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으로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네 번째 세션의 퀴즈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댓글창 URL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년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